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비록 임시이긴 하지만 정부는 시가 행진 등 다양한 안보 행사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한 내수 증진 같은 효과도 일부 노리고 있습니다. 연차를 활용하면 9일에서 살짝 무리하면 12일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이미 있던 약속을 조정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오늘 첫 소식은 차정승 기자가 전합니다.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의장대가 행진합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진은 최신의 무기들이 총 출동했지만 평일에 진행돼 기대만큼 큰 호응을 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의 임시 공휴일 지정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1991년 기업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휴일에서 제외된 뒤 임시이긴 하지만 34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첫 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 건데 9월 30일과 10월 2일과 4일 모두 연차를 쓸 경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숭례문에서부터 이곳 광화문 일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 참전 용사 등 호국 영웅들의 카퍼레이드도 처음 열립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 낭비 지적이 없도록 지난해의 3분의 2 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부 업종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특히 TMF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가 10월 황금 특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리프레시 시간은 될 것 같고요. 국군 장병들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는 될 것 같습니다. 활력소도 생기고 그 다음 날에 힘들고 피곤하지도 않고. 평일보다는 휴일에 매출이 더 나오는 유통업계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는 분보다는 가까운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을까. TMF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도 임시 공휴일 지정을 반겼습니다. 국내 쪽이 좀 중심이 되긴 하겠고 상대적으로 해외는 단거리 중에서도 한 일본 지역 정도가 예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한 연구소는 2020년 임시 공휴일 당일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은 변수입니다. 경기 침체기였던 지난해 10월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바로 전달보다 소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며 의대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을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의료계는 문만 열었다고 정상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데 과연 의료 현장의 실태가 어떤지 TV조선 기자 6명이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2곳을 꼬박 하루 동안 24시간 지켜봤습니다. 신유만, 조유진 두 기자가 대표로 보도합니다. 이곳은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대라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24시간 지켜보겠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6시간 동안 안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많이 악화돼갖고
그러면 또 어떻게 간신히 응급실에 들어가는 중요한데. 응급실 문턱을 넘는데 2-3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의료진이 좀 부족하고 안쪽에 혼자가 많아서 이제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고 있어요.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정말로 환자가 산소를 갖다가 풀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되니까는 오지 마세요. 응급실에 들어간다 해도 입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응급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때 거절을 당해서 지금 동안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겨우겨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며 애타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늘기 시작합니다. 응급실에 찾아 수십 번 전화를 돌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34통 됐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진짜. 컴퓨터 인천, 의정부, 일산은 뭐 기본이고요. 자정 무렵 배가 아프다는 아이를 태우고 소아 전문 응급실을 찾아왔던 응급차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엔 전북 전주에서 달려온 구급차도 있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의사가 없어요. 여기서 또 지금 못 받는다고 하면 딴 데는 그래요. 취재진 6명이 24시간 동안 만난 구급차는 84대. 모든 이들의 바람은 제때 치료받는 것이었습니다. TV조선 조유진. 신유만입니다. 의사 유출이 심각한 지방 응급실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병원들이 잇따른다는데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소아호흡기 진료가 중단됐습니까? 네, 이곳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은 소아호흡기 진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홀로 진료를 보던 교수가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여서 중증 소아 환자들 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 진료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저기 되죠. 그래도 여기를 믿고 이제 얘는 이제 계속 신생아 때부터 지금 여기 이제 진료를 받으러 해서 오는데. 네, 하 기자, 지역의 다른 병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하는 병원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응급 환자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 병원은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은 야간이나 주말 휴일 응급실 문을 닫거나 성인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1시간 반은 가야 되거든요. 진료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시민으로서 제일 불안하죠. 지역의 다른 병원들은 아직까지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의들의 피로가 누적돼 광주 조선대 병원은 일반 의사들이 응급실 근무를 돌아가며 하기로 하는 등 상당수 병원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응급실 위기를 촉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꽉 막힌 상황을 풀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기자, 응급실 문제를 풀려면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가 그동안 복귀책을 여러 개 썼잖아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남은 카드 있습니까? 네,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합쳐 전공의라고 부르는데요. 연차별로 이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1, 2년차, 그리고 레지던트 3, 4년차로 나눠보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두고 병원을 나온 상황입니다. 1, 2년만 더 수련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연차 전공의에 비해 복귀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복귀 정책은 전공의 집단 전체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연차별로 다른 상황을 감안해 세밀한 정책을 펼 경우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공의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이렇게 말고요. 전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의대 정원 증원이 백지화되지 않는 한 전공의 복귀는 불가능할 거란 게 저희가 취재한 의료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5년 정원부터 없었던 일로 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25년에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기는 어렵게 됐잖아요. 그럼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지적한 대로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확정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고 따라서 전공의 집단 복귀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그럼 병원에 안 돌아오면 뭘 하는 겁니까? 뭐 진로가 또 있습니까? 먼저 개원가에 일반의로 취업하는 경우인데요. 진료 범위가 제한된 편이라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 의사시험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의학 영어 전문 학원의 경우 사직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 전보다 100배나 늘었다고 한 의협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사직 전공의 얘기 들어보시죠. 카페라던가 뭐 다양한 데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 과외하시는 분들 그 과정에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고민들, 뭐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좀 복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전공의들 사이에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물러날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경질 요구에 대해 조 장관은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일축했죠. 뭐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이런 정부와의 대화나 협상 이걸 떠나서 일단 좀 돌아와라 전공의들 이런 요구도 많아지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응급실 진료 차질이 잇따르면서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전공이 없는 응급실이 파행을 겪는 것을 놓고 이게 바로 의료개혁이 필요한 근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응급실 사태라는 거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의료 개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응급실 뺑뺑이였거든요. 네, 만에 하나 응급실 상황이 정말 뭐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 책임 면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엄설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가 상상력에 기초한 거란 이상한 말도 하고 계엄을 막으려는 경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계엄령을 주장하려면 뭐라도 좀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묵묵부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저장 정성호 의원은 계엄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근거가 있었냐며 증거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왜 못합니까 사실.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제시하란 여권의 이딴 추궁에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지는 제가 뭐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황적인 근거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공식 회의에서 계엄 의혹을 쏟아냈던 민주당은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우려니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근거 있는 확신 단계로 가면서 오버한 거다란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된 계엄설을 의원들은 물론 당 대표까지 나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회에서 욕설이 오간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을 향해 아예 대놓고 하는 건 드뭅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레닌에 빗댄 의원을 향해 민주당 측이 방송에서는 쓸 수 없는 욕설로 대꾸하면서 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자면서 이런 식이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소련 지도자 레닌과 비교합니다.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 의원을 향한 욕설이 나왔습니다. 공유 의원한테 라고 말하는. 충돌이 격해지면서 인사청문회는 결국 중단됐고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며 그대로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한 야당 의원은 해당 욕설이 영화 제목으로도 쓰일 만큼 좋은 표현이라며 비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모욕한 강 의원을 제명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은 뒤로 한 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 검증보다는 정쟁이 앞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공방이 오간 건데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폐륜 수사를 한다고 윤 대통령을 공격했고 여당은 자리 줬다고 대통령이 수사 중단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줬는데도 배은망덕한 폐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이성윤 의원은 논두렁식의 수사 이탄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여당은 은혜를 갚기 위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충성맹세를 했냐는 야당 비판엔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저는 아주 악영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엔 총장에 선임되면 검토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북한 압록강 인근에서 한 달 전 발생한 홍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자강도 지역에서만 2,500명 넘게 희생됐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복구 과정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상자가 3,500명에서 많게는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해 때문에 전염병까지 번져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트에 탄 김정은 위원장이 흙탕물이 된 압록강변을 돌아봅니다. 수해 직후 압록강 하구인 평안북도 신의주를 직접 찾아 구조 현장 지휘에 나선 건데 실제로는 중상류인 자강도 지역의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물이 빠진 뒤 흙을 퍼내는 작업이 이어지면서 시신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며 자강도에서만 사망자가 3,500에서 4,0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악지대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데다 최근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군사시설, 주요 시설들이 모두 갱도화돼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거든요. 여기에 산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피해 보도를 날조라며 부인한 북한은 평양으로 옮겨진 수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은혜로운 사랑, 이곳 수재민들과 아이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위한 접촉을 이례적으로 허용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통제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인명피해가 났다면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당국은 지난달 말 수해를 막지 못했다며 20-30명을 총살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엔 우리의 도지사격 인물도 포함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압록강 홍수 직후 전용열차 안에서 비상회의를 연 김정은은 우리의 도지사격인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을 경질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정부 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수해 지역의 간부 20-30명이 한꺼번에 총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질된 강봉은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포함된 정황도 포착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군수시설이 밀집한 자강도의 책임비서는 당 서열 30위권의 군수 전문가가 맡아왔는데 강봉은도 군수공업부 부부장 출신으로 김정은 현지 지도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수해 책임과 함께 비리나 직무태만 같은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국물 피해 나서도 그 사회안전상 경질시키고 막 정말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북한이 적경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민심 위반 기류를 공포 통치 강화로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샤넬 본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를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한글 재킷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처음 밝혔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샤넬이 김 여사가 입었던 옷 대신에 다른 재킷을 만들어서 기증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샤넬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에서 한글 재킷을 입은 지 3년 뒤에 비슷한 재킷을 새로 만들어 한국에 기증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2021년 5월 기증 의사를 우리 정부에 처음 통보한 건 샤넬 본사의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였습니다. 김 여사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에게 재킷을 제공할 때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샤넬이 뒤늦게 새로 만든 재킷을 기증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청와대와도 직접 소통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김 씨가 글로벌 명품 행사에서 입었던 한글 재킷과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같은 옷인지도 분석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마약성 수면제 1,100여 정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외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마약성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며 예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과 양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범과 도망이 우려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자 유 씨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 직전 유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대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트럭 한 대가 15m 아래로 떨어진 건데 이 추돌 사고를 당한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피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교량 난간 밖으로 차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섬광이 번쩍이며 그대로 추락합니다. 차량이 추락하고 10여 초 뒤 불길이 올라오더니 이내 다리 높이보다 더 높게 치솟습니다. 포크레인이 바깥이 칵 끓는 소리처럼 쾅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서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연기가 착 올라오더라고. 15m 다리 아래로 1톤 트럭이 추락한 건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때문입니다. 추돌을 당한 SUV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해 난간을 뚫고 떨어지며 전선까지 끄는 겁니다. SUV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을 하니까 그 앞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마주오던 포토 차량이랑 부딪혀서.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숨졌고 추락 직전 트럭에서 튕겨나온 60대 동승자와 추돌 사고 차량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차량 화재가 전신주로 옮겨 붙으면서 인근 일부 주택이 정전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한 곳입니다. 사고 트럭은 치웠지만 이렇게 사고 충격으로 불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 난간이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관리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중학교 동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폐쇄된 다른 도박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사들인 뒤에 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내자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국민체육진법 위반 혐의고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이 뒤에 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2명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올해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 12곳의 사무실을 만들고 계좌 공급과 총판, 자금 보관과 세탁 등의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동창 18명이 중심이었는데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숨길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일당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도박 사이트의 회원 30만 명의 정보를 사들인 뒤 이들에게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며 다시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도박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무료 포인트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도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은 회원 수는 약 2만 6천 명. 판돈은 4천억 원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10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슈퍼카를 사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69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와 부동산을 추징하고 숨겨둔 현금 2억 2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들이 은닉한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체감이 되셨을지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할 조건은 충족된 셈인데요. 한국은행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 송병철 기자가 전해드리고 금리 인하를 좌우할 변수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치솟는 과일값에 한동안 썰렁했던 과일 판매대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여름 전에가 좀 괜찮아졌었다가 요새는 또 조금 살짝 비싼 것 같긴 한데 연초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의 관리 목표치에 해당합니다. 석유류, 농산물 등의 상승폭 축소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여 2.0%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밥상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참외는 1년 전보다 23%, 15% 떨어졌지만 추석 성수품으로 쓰이는 배는 120%, 사과는 17%, 그리고 김장철을 앞둔 배추는 10%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 마트를 찾아 추석 물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김장철까지 저 공급 관리를 좀. 정부는 앞으로도 돌발 변수가 없다면 2% 초반 물가를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할 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통위원은 집값이 버블 영역에 있다며 가계부채 급증에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은은 다음 달 11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보셨듯 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가계대출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 9조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였던 2016년 이후 최대 폭인데요. 은행들이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등 강력한 대출 제한에 들어가면서 수요자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은 세를 주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사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당장 오늘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한 채라도 집이 있는 경우엔 주담대를 중단했습니다. 농협은행은 그나마 수도권 2주택자부터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9월 6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아다녀야 하고 좀 더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너도 나도 각각 다른 규제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죠.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다 집값이 과열됐을 땐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 가계 대출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일 실수요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시장 상황을 들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내일 출근에 앞서서 대중교통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 버스가 내일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위기입니다. 지금 노사가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마지막 조정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자연 기자,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졌을까요? 네, 경기버스 노사는 낮 3시 조정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협상장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처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며 준공영제 노선은 12%, 민영제 노선은 2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4%, 민영제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협상 불발 시 내일 파업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버스의 90%에 달하는 9,300여 대가 파업에 참여합니다. 이 가운데는 서울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 2,200여 대도 포함돼 있어 출근길과 등교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내일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학력평가가 치러지는 날이라 더욱 걱정인데요. 경기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용 전세버스와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또 의정부와 용인, 김포 등의 경전철 운행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15% 저렴하게 팔면서 상품권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보통 10% 미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할인폭이 상당히 큰 건데 이 사용처도 전통시장뿐 아니라 학원이나 한의원, 노래방까지 확대했습니다. 상품권은 내일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은행 벽면에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종료됐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할인율을 평소보다 2배 높여 판다는 소식에 구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1시간 반 만에 동났습니다. 10% 이상 저렴하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구매를 하고 싶은데 빨리 떨어져가지고 구매를 못해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할인율을 15%로 높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도 사람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인기에 판매 사흘 만인 내일쯤엔 예산 2,5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시작한 특별 할인 판매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디지털 상품권도 준비된 예산이 내일 정도면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인기가 높아진 건 특별 할인과 더불어 사용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방앗간 등 제조시설은 물론 요가, 태권도 등 학원과 병의원, 노래방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오면 빨리빨리 결제가 되니까 편해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하고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지만 거부권을 야권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무님한 3자 추천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2 요구가 다시 올 게 뻔한데도 계속 추진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최지원 기자가 구체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공동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2건과 이미 발의돼 있는 법안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하면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저희가 이행하라라는 강력한 촉구도 지금. 법안은 특검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도 부여했습니다. 특히 재요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야당이 원치 않는 인사는 사실상 특검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무늬만 3자인 가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검 시행과 여권 압박이 목표였다면 한 대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반대 명분만 줬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표가 특검법을 낸다면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약속부터 먼저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걸 보면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고 추모관을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영정 앞에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구미와 함께 보수의 심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를 찾은 건 최근 대구 경북 지지율 하락에 따른 보수 텃밭 다지기로 해석됩니다.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 기업인들을 만나선 수도권 수준의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미를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반도체 부품업체 현장에선 이틀 전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반도체 가지고 정치하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잘해보자라는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퇴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만큼 이 방한이 성사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 반도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은 재작년 9월 두 정상이 처음 만난 이후 12번째입니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12년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만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 윤 대통령과 꼭 만나 회포를 풀고 싶다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회담 의제도 주목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을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공항에 파견된 심사관에게 입국 심사를 받은 뒤 일본에 도착해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한일 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시적으로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분쟁 발생 등 제3국 유사 시 현지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거란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조언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의제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 해군 군함 한 척이 함정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우리에게 수리를 맡긴 건 처음인데 8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함정 유지 보수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 바다를 항해하는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월리 쉬라호. 예인선의 호의를 받으며 거제 조선소 도크 안에 정박합니다. 2009년 진수된 4만 톤급 군함으로 오랜 항해에 곳곳에 녹이 슬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3개월 동안 정비를 마친 후 미 해군에 다시 합류합니다. Very impressed because of the facilities,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good work and new relationship that we're going to have the U.S. Navy and Hanawa Ocean Shipyard. 1949년 미군 퇴역함을 구입해 해군 전력을 꾸린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미군 함정을 정비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수준은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유지 정비 보수 MRO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놨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MRO 시장이 올해 80조 원에서 6년 후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치열한 수주전 끝에 이번 계약을 따낸 하나오션은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6월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도 인수했습니다. 연간 약 80조 원 이상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신으로 돌아온 인질 6명의 생전 영상을 공개하며 휴전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수십만 명이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쟁점이기도 한 가자 지구와 이집트 국경 철군 문제에 대해 완고합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추모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골드버그 폴린이 하마스 억류 11개월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Anguish, desperation, and fear. We became absolutely certain
that you were coming home to us alive. But it was not to be. 하마스는 골드버그 폴린을 포함해 숨진 채 발견된 인질 6명의 생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אמא, אבא, שאני, מאי, אני אוהבת אתכם כל כך, כל כך, כל כך, ואני מתגעגעת אליכם. 휴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추가 처형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현재 하마스에는 60여 명의 생존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에선 인질 석방 실패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인 70만 명이 결집한 데 이어 노동 단체들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Police are ready for more potential large gatherings of people, and they've been busy along the highway.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인질 석방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족들을 위로하면서도 휴전 협상의 쟁점인 필라델피 회랑의 병력은 그대로 주둔시킨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모레 팔레스타인전을 위해 귀국했습니다.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뒤 곧바로 대표팀 합류인지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끝까지 달려가 공을 살려내고 상대의 거친 파울에 넘어지며 기회를 만드는 등 이틀 전 뉴캐슬 원정에서 손흥민은 고군분투했습니다. 이후 400km를 넘게 이동해 런던에 도착한 뒤 채 하루를 다 쉬지 못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8,800km, 12시간 20분의 비행을 마친 손흥민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중 나온 팬들을 향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합류 후에는 곧이어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처음 인사를 나눈 뒤 동료들과 함께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홍 감독은 왼쪽 날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선수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왼쪽 사이드에서 좀 이렇게 벌려 있으면서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하는 건데. 대표팀 막내 양민혁은 토트넘 입단에 앞서 처음으로 손흥민과 손발을 맞춘 후 설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친해져서 빨리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싶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과 김민재 등 유럽파 주축 선수들이 합류하며 첫 훈련을 마친 홍명보호는 모레 3차 예선 첫 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이 코미디언을 분노 통역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오바마의 속마음을 통역합니다. 온난화를 걱정하던 오바마가 짐짓 화를 냅니다. What about our kids? What kind of stupid? You don't need an anger translator. You need counseling. 오바마의 연두 교소를 듣던 부통령 바이든이 의원석을 향해 손가락 총을 쏩니다. 앞서 어느 의원이 그에게 아첨꾼처럼 기립박수 자주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열광하자 야유한 겁니다. 오바마는 기립박수를 45번, 그 전해엔 105번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대통령에게 야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의원은 공화당 동료들한테도 버림받아서 상임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부터 정상화하고 초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갔다가 봉변에 가까운 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복구하세요. 악수를 청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마지 못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노룩 악수입니다. 연설 내내 박수 한 번 없었습니다. 어느 초선 의원은 연설 뒤 회의장을 돌며 인사하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셔야죠. 대통령을 이렇게 막대하는 의회가 또 있을까요? 22대 국회에선 대통령 탄핵이 예산말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독도를 팔아넘기려 한다, 계엄령을 준비한다, 뜬금없는 의혹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야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연설은 국민 앞에 나와 국민에게 하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분노의 서랍을 뒀습니다. 그를 분노에 빠뜨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연말마다 서랍을 비워 분노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 대통령이란 분노에 휩싸이기엔 더없이 바쁜 자리입니다. 9월 3일 앵커 칼럼 오늘 먼저 손 내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일부 전남과 경남 하동에만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데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이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공기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도 10도 안팎, 경북과 강원 내륙은 15도 안팎까지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관령이 11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서울과 청주, 대전과 광주가 모두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